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의 이문혜입니다. 오늘 수업은 스마트팜 구축의 이해에 관련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스마트팜 구축 전 일반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체크리스트, 온실 구조 및 종류, 고도 온실 시공, 스마트팜 작동 제어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구축 전 일반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배 작물이 되겠습니다. 재배 작물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것들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가지, 딸기, 상추 등 비교적 시장에서 요구도가 높고 고가의 작물들입니다. 이들 작물은 작물의 크기도 매우 다르고요. 광량도 작물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작물은 또 작물 재배 계획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동절기와 하절기, 그리고 연중 재배에 따라서 온실의 구조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또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산인데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온실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 따라서 적정한 자재 등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재는 굉장히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고 거기서 어떤 자재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된 수익보다 그 많은 비용의 온실을 건설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되겠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온실을 지을 땅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같이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자 땅의 모양에 따라서 온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이나 지역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물에 따라 적정 생육 온도는 다릅니다. 오이나 파프리카, 가지 같은 경우는 고온성 작물이고요. 딸기, 상추 같은 건 비교적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러면은 난방에 대한 부하라든가 추결 탱크의 용량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또 온도에 따라 당연히 스크린이 종류도 달라져야 되겠죠. 고온성 작물은 아무래도 광투과일보다는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작물에 대한 광합성을 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 같은 과채류는 엽채류에 비해서 많은 광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측고도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피복자재도 더 광투과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광투과율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산란광률이라든가 난마산 코팅, 골재의 크기 등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작물의 크기 및 특성에 대한 고려가 되겠습니다. 작물은 작물의 초장에 따라 최소 동고와 높이가 결정됩니다. 토마토는 6m 정도가 적정하고요. 딸기는 4.5m, 상추는 4m 등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마토가 제일 키가 크죠. 딸기가 키가 작고 상추가 키가 제일 작기 때문에 역시 온실의 높이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가 초장뿐만 아니라 작물의 잎 크기에 따라 배드 간격이 달라집니다. 잎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당연히 주간 간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토마토는 배드 간격을 2m,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1.6m, 파프리카, 딸기는 1m가 적정 간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물의 배드 높이가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드 높이에 따라서 인력 요구도가 많이 커지는데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8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우 파이프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항상 유인을 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토마토 열매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그로우 파이프 설치는 아랫부분이 되겠고요. 파프리카는 유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프리카가 성장하는 면에 따라서 그로우 파이프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해야 되겠고요. 국화 같은 화해류는 생장점 부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우 파이프도 작물에 따라서 다른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따른 온실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이면 최상의 조건으로 온실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산물에 따른 경제성 고려도 하여야 되겠습니다. 최종 산물의 기대 수입이 낮으면 구축 비용도 적게 발생해야 되겠습니다. 또 환경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작물, 예를 들어서 일반 토마토와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보다 환경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방울토마토와 딸기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나 토마토에 비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비해서 딸기나 방울토마토는 약간 저렴한 온실을 지어도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 균형 있는 설계가 시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광을 중요시해서 보광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광이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족하면 보광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광투결이 떨어지는 피복자재를 사용하거나 골자를 사용하고 거기다 보강등을 추가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 및 온층 신축 및 작물 관리는 빛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빛에 따라 빛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의 신축과 작물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 에너지라든가 냉방 에너지보다 빛 에너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빛을 중심으로 온실을 시공한다. 그리고 빛이 많아야 작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따라서 모든 온실의 신축은 빛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온실을 지을 때 아까 그 생산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수익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예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년 동안 내가 온실을 지었을 동안에 들어갈 총 비용입니다.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 전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최소한 1년의 생산량,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계획서상의 그 우리가 수익이 이것보다 높아야지만 우리가 부도가 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계속적인 추가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들어간 1년 동안 들어가는 그 투자 비용, 내가 들어가는 생산 비용에 비해 그 수익이 적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온선을 지을 때 수익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시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온실을 보통 20년 정도를 내구 수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구 수명을 보고 20년 동안 우리가 온실을 지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낼 것인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비용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수익이 남아야 되고요. 이 비용의 합계가 20년이 지났을 경우에 내가 충분히 내가 기대하거나 그 리스크를 갖고 있는 리스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온실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수익보다 작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온실의 투자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대개의 온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보면은 최상의 온실을 짓고 최고의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구축 전에 일반 고려사 중에 하나가요. 지형 위도 높이에 따라 온실 설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척지를 제한 대부분 지역에서 온실을 짓기에 충분한 넓이의 토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토양의 모양에 따라 온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가 온실 짓게 되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남쪽에서 뜨죠. 그렇다고 하면 온실은 당연히 설계할 때요. 북쪽이나 서쪽에 작업 공간을 배치해서 햇볕이 적게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고령지 같은 대관령 같은 고지대의 경우는요. 저지대나 중부 남부 지역보다 보온에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온실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최고로 많이 심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의 수익을 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고려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대 재배 면적과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온실을 배치해야 됩니다. 내가 최대 재배 면적을 했다 하더라도 작업의 편의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력이라는 다른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재배 면적과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온실을 배치하는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입지 선진의 기준은 기반이 견고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견고하지 않게 되면은요, 추가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유리가 깨진다든가 기둥이 틀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한 곳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표고 차이가 낮은 곳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침수 피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 돼야 되고요. 작업동의 배치는 북쪽이나 서쪽에 위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그쪽에 해가 안 뜨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설치해야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가 땅이 좁지요. 그래서 인근 농장이나 인근 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1.5배 정도, 지붕 높이에서 1.5배 정도의 다른 집의 하우스라든가 집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겨울철에는 그늘이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보통 1.5배 정도가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1.5배 이상 떨어뜨려야 법적이라든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요. 노동력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으면은 이 스마트팜이라는 데는요. 보통 1헥타당 5명, 7명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위한 신축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온실을 신축을 의뢰할 때 보면은요, 대부분의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당 얼마, 헥타당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자재라 하더라도 재질에 따라 또는 브랜드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 스벤송 같은 경우는요, 1제곱미터당 보통 4,000원 정도 가격이 가고요. PH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 중국산 같은 경우는 1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똑같이 알루미늄 스크린이라는 자재로 팔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어떤 예시를 들면요,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5인승 자동차를 5천만 원에 샀는데 이게 비싸게 산 거냐 싸게 산 거냐 알 수가 없죠. 이게 벤츠면은 싸게 산 걸 테고 만약에 티코면은 엄청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발주처에 온실 성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재에 대한 스펙을 받아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경쟁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실 설계 시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터나 난방, 냉방 등은 거의 다 현재의 현재의 온실 운영하는데 딱 맞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그렇지만 온실이라는 거는 1년, 2년, 3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 2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스펙을 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요, 모든 기계는 사용 연회에 따라서 기계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마력짜리 모터에서 충분히 문을 개폐가 된다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모터가 1마력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터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의 더 큰 성능을 가지라고 합니다. 농업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0평에 있는데 온실을 질 때 얼마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업자들이요. 내가 평당 20만 원에 2억에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뭐가 하나도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인승 자동차를 5천만 원에 팔아라. 어떤 업자가 왔는데 그 5천만 원짜리 차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 내용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금액만 갖고는 흥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온실 시축을 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모범이 되는 온실을 벤치마킹해서 자료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방서라든가 의견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작물에 맞는 온실을 설계합니다. 이 설계라는 게 직접 설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충적으로 스펙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문서화해서 작업지서, 그러니까 시방서를 만들고요. 이것을 내용을 갖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생서를 가지고 다수의 사업자에게 견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정상적인 온실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할 게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과거에 요새 이제 스마트팜 신축에 보면은 보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보조 사업들을 보게 되는 업자하고 짜고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않거나 아니면 일부를 숨기는 일들이 누락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요. 가벌이 바뀝니다. 업자가 위에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적인 걸 떠나서 온실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완공일자를 명시하고 그거에 대한 공사지연 보상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9월에 온실을 완공시키기로 해서 내가 묘종을 9월 달에 들어가면 맞춰놨는데 업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 11월에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육묘장에 맡겼던 묘값도 버리게 되고 또 하나가 2달 동안 농사를 못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책임을 명시할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증권을 또 받아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온실 짓다 보면요. 설계병도 한두 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문서화해야 됩니다. 문서를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하자보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발생하는 변경된 내용들도 다 문서화해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준공사 후에 자금을 집행하는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이 돌아가는 것을 한 달 정도 체크하고 전문 컨설턴트 상담 후에 자금을 집행하고 아니면 하자가 있으면 그걸 보완한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예시입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을 이제 중심을 잡아놨는데요. 온실 규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작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본 기후 정보인데요. 뭐냐면은
이건 어느 지역에 만약에 부여 지역 같으면은 이 정도의 설화중이라든가 작물화중은 이제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풍화중이라든가 적설화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보통 30년 최고의 그 일기예보에서 최고치 양을 계산해서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뭐 기초는 뭐 내가 직접 하겠다. 뭐 철골이 이제 보시면요. 그 트러스, 측고 높이가 얼마를 할 것인가? 6m냐, 4.5m냐? 트러스가 2중을 할 것인가, 3중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아연유 용융 도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분체 도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붕 청소기를 또 설치할 것인가? 설치하게 되면은 또 기초 설계가 또 하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철골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보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자재들을 사용하는지가 나와야 바로 견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뭐 보면 커튼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커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측면 같은 경우는 뭐 스크래 설치할 건가 말 것인가, 자재가 뭐가 될 것인가, 천창은 어떤 것을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난방은 또 뭘 지열을 할 것인가, 공기열을 할 것인가, 전기 난방을 할 것인가, 경유를 뗄 것인가, 다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들 달라지고요. 그 다음 그로투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통 우리가 1헥타에 한 8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요것도 그로투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온실 단가도 달라지지만 작물의 생육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산이 맞는다고 하면은 넣어야 되고 또 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당장 내가 20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이 그로투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 8천만 원 예산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어떤 업자가 와서 싸게 준다. 근데 그게 싼지 안 싼지는 이 내역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요. 이것도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또 전문가하고 만나갖고 자기 온실에 맞게 또 이거 체크리스트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것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환경제어 컴퓨터도 있죠. 수입 제품 프리바가 들어갈 것인가, 호겐드로가 들어갈 것인가 있고요. 같은 프리바라도요. 센서가 몇 개 들어가냐에 또 달라집니다. 구역을 2구역이나 3구역에 나눠지냐. 예를 들어서 2구역이면은 예를 들어서 2구역짜리가 3천만 원이고 4구역짜리가 3천만 원이면은 4구역 3천만 원이 훨씬 싼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4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센서가 몇 개 들어가냐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보면 특이사항 보면은 그런 컴퓨터들이 어떤 컴퓨터가 들어가고 어떤 센서들이 들어가는지 다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기초를 하실 때 이제 스틸 돌리를 쓸 것인가, 독립 기초를 쓸 것인가 달라지고요. 근데 분체 도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 돈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철분 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일반 유리 같은 경우는 쌉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이사항도 다 표기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집에 갔는데 저철분 유리를 기대했는데 이 사람은 일반 유리 갖고서는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철분 유리에 난만사 코팅이 되어 있으면 더 비싸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으로 전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양액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양액을 일반적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이걸 순환식으로 할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한 1억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이사항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밑에 보면 센서들이 나와 있죠. 센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열화상 카메라든가 지금 비접촉 온도계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 일반적인 현재 우리나라 온실 시공업자는 잘 설치를 안 하는데요. 왜 설치를 안 하냐면은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스크린 센서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면 추가가 되면 올라가는데 이것을 넣고 들어가면 온실의 단가가 올라가서 농민들이 볼 때는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안 넣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온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나 컨설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있으면은 온실을 보다 더 정교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내가 이제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열화상 카메라든가 스크린 위에 온도 센서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추가적인 특이사항이라든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를 해야 될 게 되겠습니다. 온실의 구조 및 종류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지붕형 온실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아치형 온실이 있는데요. 보통 양지붕형 온실 같은 경우는 유리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경질 판넬이죠. 플라스틱 중에서 보면은 뭐 그 불소 수지라든가 아크릴 수지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저렇게 뾰족뾰족한 양지붕 온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피오필름이라든가 이런 비닐이라든 그 비닐 같은 플라스틱 비닐 사용할 경우에는 부드러운 비닐 살 경우에는 연지 필름 사용할 경우에는
아치형 온실을 짓게 되겠습니다. 근데 양지분 온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와일드스판형이 있고 벨로형이 있습니다. 와일드스판형은 뭐냐면은요, 그 기둥 하나에, 지붕의 하나인 게 이제 와일드스판형이고요. 벨로형은 지붕 하나에, 그 기둥 하나에 지붕이 들로 두 개인 것을 벨로형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와일드스판보다는 벨로형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비싼 만큼 더 좋겠죠. 비싼 대신에요. 그래서 보통 와일드스판형과 벨로형을 비교할 때 스펙을 넣었을 때 벨로형이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와일드스판형과 벨로형을 같은 가격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와일드스판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 비싸게 견적을 올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온대가 발달하는 거는요, 75년도, 85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과거에 80년대, 90년대보다 광투가율이 좋아졌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광투가율이 우리가 보통 75%, 70에서 75%를 봤는데요. 최근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광투가율을 80에서 85%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됐냐면요. 일단 기둥 간격이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7.2m의 기둥이 하나씩 박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새로 짓는 온실들은 보통 8m가 기본이고 큰 거는 10m까지 기둥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둥이 적게 들어가니까 더 많은 광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은 단면의 구조재를 사용하겠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골재가 더 얇아지면서도 더 강한 골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조재에 의한 관열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유리가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을 크다 보니, 그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리를 더 큰 걸 사용하게 됐는데요. 유리를 큰 거 사용하다 보니까 유리 사이에 끼는 그런 구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광투가율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만 해도 우리가 겨울 재배를 할 때 우리가 에너지 보온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남쪽에 짓는 게 좋냐, 북쪽에 짓는 할 때 우리가 남쪽에 졌습니다. 왜? 기후가 보온력,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온실을 고산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산지대로 올라가거나 북쪽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재의 자재들이 보온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보온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보온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온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에 대한 이나 보온에 대한 문제보다는 냉방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나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거 에너지 절감에서 이제 과거에 달라진 게 현재는 보온성이 좋은 자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우리가 공기 교환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기 교환율이 뭐 10, 15 이렇게 나왔어요. 그 공기 교환율이 뭐냐면은 온실을 전부 닫았을 때 1시간 동안에 공기가 교체된 비율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은 온실들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보온력이, 그 에너지 비용이 절감됐죠. 또 하나가 과거에는 기름을 뗀다든가 전기만 뗐었는데요. 지금은 지열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기 히팅 펌프를 사용해서 그 대체를 적극 사용함에 따라서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확보인데요. 온실이 이제 그전에는 환경제어 컴퓨터가 이제 발달이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심으로 탄바람의 판단으로 제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환경제어 컴퓨터에 자동화가 많이 됐고요. 또 하나가 온실이 규모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노동력을 절감하는 쪽으로 온실이 설계되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확보로 해서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그 또 최대 면적으로 우리 정식하는 것들이 그 기술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약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유리온실 같은 데서 보통 120kg, 뭐 100kg 요 사이에서 이제 토마토 같은 수확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뭐 180kg, 뭐 190kg, 최저 150kg 이런 생산량이 올라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온실을 구조 설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요.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일반 토마토는 간격을 2m 벌린다고 했죠. 2m를 벌려야 되는데 방울토마토는 우리가 1.6m를 벌립니다. 근데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키울 수 있는 게 방울토마토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이도 키울 수 있고 가지도 키울 수 있고 파프리카도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반 토마토를 키우려고 2m를 벌였을 경우는 일반 토마토밖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고 온실을 시공할 때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여러 작물을 재배할수록 설치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대신에 여러 작물을 설치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떤 작물을 생산하게 될 때 아무래도 생산성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온실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온실을 지을 때는요, 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 자재를 선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온실을 저렴한 비용을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 온실을 어떻게 지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방서를 만들고, 시방서를 바탕으로 견적을 받고, 견적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지으면은 우리가 20년, 30년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온실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있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